한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감히 그 아이 탓을 하는 건가? 남편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 한서윤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첫 아이를 잃고 수술대에서 깨어난 그녀가 밤새 기다린 사람은 다른 여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나타난 강민재는 사과 대신 아내를 탓했고 그 한마디는 내해의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병원장이 그의 뺨을 때리며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민재는 자신이 줄곧 무시해온 아내의 진짜 이름을 처음 알게 된다. 한서윤은 욕실 바닥에 한 손을 짚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얇은 잠옷 아래로 번지는 붉은 얼룩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떨리는 손은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찾았다. 화면 맨 위에 저장된 이름은 강민재였다. 첫 번째 전화는 길게 울리다 끊겼고 두 번째도 같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재 씨, 제발 받아.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복도에서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사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서윤은 겨우 문을 열고 몸을 기대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남편한테 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시작된 복통에 허리를 접었다. 김 여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지금 전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가야 해요. 라고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만 더요. 오늘 중요한 일정 있다고 했으니까 상황을 모르는 걸 거예요. 여섯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곱 번째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서윤의 화면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민재의 비서였다. 대표님께 상황 전달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짧은 문장을 붙잡듯 바라봤다.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싶었다. 민재가 알기만 하면 올 것이라고, 적어도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올 것이라고. 같은 시각 로열한성 메디컬 센터의 다른 층에서는 강민재가 유혜린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투자자 행사장에서 계단을 잘못 디딘 혜린은 발목에 가벼운 염좌가 있었지만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도 민재는 그녀의 코트를 직접 정리해주며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다. 혜린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표님까지 남아있을 필요 없어요. 서윤 씨가 기다리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 민재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그는 화면에 뜬 아내의 이름을 보고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가 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곧이어 비서 최우석이 병실 밖에서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사모님이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계신 분 말로는 통증도 심하답니다. 민재는 혜린을 한번 바라본 뒤 차갑게 대답했다. 병원으로 가라고 해. 최 비서가 망설이며 이미 가시는 중인데 임신 중이시지 않습니까?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라고 말을 잇자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은 원래 불안하면 과하게 반응해. 지난번에도 새벽에 배가 조금 당긴다고 사람들 다 깨웠어. 그래도 이번엔 출혈입니다. 의사가 있잖아. 민재가 말을 잘랐다. 혜린은 오늘 내 앞에서 넘어졌어. 지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혜린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렸지만 입가에 스친 미세한 표정은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 비서가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대표님이 곧 간다고 말씀드릴까요? 라고 묻자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말고 검사 끝나면 연락하라고 해. 서윤이 응급진료 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얼굴에 핏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녀를 곧바로 안쪽으로 옮겼고 김 여사는 접수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호자 정보를 적었다. 서윤은 검사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아이, 심장은요? 아직 괜찮은 거죠? 담당 의사는 섣부른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상태를 확인한 뒤 지금은 출혈 원인을 확인하고 산모 상태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최대한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서윤을 더 두렵게 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김 여사가 사모님, 지금은 몸부터 보셔야 해요. 라고 말렸지만 서윤은 고집했다. 남편이 와야 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줘야 해요. 아니, 안 괜찮다고 해야 오려나. 마지막 말은 거의 숨처럼 사라졌다.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 대신 최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은 곧바로 받았다. 최 비서님, 민재 씨에게 말했죠. 잠깐의 침묵 뒤에 그가 어렵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말씀드렸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밝아졌다. 그럼 오고 있나요? 최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면 충분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료진이 다시 그녀를 안쪽으로 데려가려 하자 서윤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붙잡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래도 올 거예요. 아이 아빠잖아요. 하지만 새벽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서윤이 붙잡고 있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의료진은 필요한 처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담당 의사는 상황과 처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달랐을까요? 그녀가 물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더 일찍 평가를 받았다면 상태를 더 빨리 확인하고 대응할 여지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결과를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본인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녀가 떠올린 건 욕실 바닥이 아니라 수십 번 켜졌다 꺼진 통화 화면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 민재가 받았다면 자신은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을 기다리느라 몇 분씩 허비하지도 아직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처치 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도 민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서윤은 간호사에게 남편이 오면 제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 말을 한 뒤 그녀는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위치까지 남겨두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몸은 무겁고 아랫배는 텅 빈 것처럼 아팠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병실 안의 고요였다. 침대 옆 의자는 비어 있었다. 물컵도 외투도 누군가 밤새 지킨 흔적도 없었다. 김 여사는 소파에서 앉은 채 졸다가 서윤이 움직이자 급히 일어났다. 사모님 깨어나셨어요. 서윤은 입술을 적신 뒤 가장 먼저 물었다. 민재 씨 왔어요. 김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회사가 중요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들리는지 자신도 알았다. 조금 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정말로 민재였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것은 서윤의 옷도 필요한 물건도 아니었다. 고급 여성 브랜드 로고가 박힌 작은 쇼핑백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혜린이 행사장에서 신었던 구두와 개인 물품이 담긴 가방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소파 옆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으며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다. 서윤은 몇 초 동안 그 쇼핑백만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여자 물건부터 챙겨오느라 늦었어요. 민재가 미간을 좁혔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어떤 상황인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우리 아이가 없어진 상황 아니면 당신이 다른 여자를 지키느라 아내 전화를 안 받은 상황. 민재는 밤새 쌓인 피로와 압박 때문인지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했다. 나도 어젯밤 일이 있었어. 혜린이 행사장에서 다쳤고 중요한 투자자들까지 얽혀 있었어. 서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발목을 똬. 사람이 우리 아이보다 중요했어요.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 최 비서님이 출혈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민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것으로 서윤은 확신했다.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었다. 알고도 오지 않은 것이었다. 알았네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민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지금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 임신 초기부터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도 최근에 계속 무리했고 스트레스도 관리 못했어.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민재는 멈춰야 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왔다고 결과가 달라졌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네가 평소에 몸 관리를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그만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전체를 얼릴 만큼 차가웠다. 민재가 입을 다물지 않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한 번만 더 내 탓이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열린 병실 문, 밖에서 낮고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용서로 열한성 메디컬 센터 원장 박승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 병원 안에서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상태부터 확인한 뒤 민재를 바라봤다. 강민재 대표, 어젯밤 보호자 연락 기록 확인했나? 민재가 당황한 듯 원장님께서 왜 이 일에 직접 이라고 묻자 박승호는 말을 잘랐다. 대답부터 해. 몇 번 연락받았어. 제가 업무 중이었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나 안 받았나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박승호의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다. 내 비서가 의료진에게 확인하러 왔다. 이미 대표에게 출혈과 통증을 보고했다고 하더군.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결과가 반드시 달라졌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최소한 더 일찍 상태를 평가받을 기회는 있었어. 그런데 넌 그 말을 듣고도 오지 않았지. 민재가 굳은 얼굴로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 라고 답한 순간 박승호의 손이 올라갔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민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숨을 삼켰고 서윤조차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박승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한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감히 그 아이 탓을 하는 건가? 민재는 맞은 뺨보다 그 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한 회장님이라니 누구 말씀입니까? 박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제야 자신이 서윤이 숨겨온 사실을 말해버렸다는 걸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민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로열 한성 메디컬 센터의 이름, 한성의료그룹, 그리고 자신이 몇 년 동안 직접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한재석 회장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서윤아. 그가 처음으로 낮아진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무슨 말이야? 네가 왜 한재석 회장 딸이야? 서윤은 한참 그를 바라봤다. 4해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남자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는데요? 서윤이 되묻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회사 전략기획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표님, 주력 제품 추가 자료 때문에 한성 쪽에서 다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상 요약 수치가 이전 제출본과 안 맞는다고. 민재는 박승호와 서윤을 번갈아 보고 곧바로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기존 정리본 기준으로 처리해. 병원 쪽에서 더 묻지 못하게 하고. 서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슬픔 속에서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직업적 감각이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전화가 끝나자 민재는 다시 서윤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조금 전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서윤아, 우리 먼저 얘기하자. 내 아버지가 정말 한성의 한재석 회장이라면
서유는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있던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수술 전 간호사가 빼두었던 것이었다. 4해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벗은 적 없는 반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서 잠깐 바라본 뒤 민지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이 어젯밤 내 전화를 안 받은 순간에도 저는 핑계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몰랐을 거라고. 알았으면 왔을 거라고. 그런데 알고도 안 왔네요. 민재가 급히 그건 상황이 라고 말했지만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아이를 잃은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이제야 내 말을 들으려고 하네요. 그녀는 반지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작은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민재 씨, 이혼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결정은 나중에. 아니요. 지금 처음으로 아주 제정신이에요. 서유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어젯밤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제 안 기다릴 겁니다. 박승호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섰다. 그리고 병실 밖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복도 끝에서 유혜리는 열린 문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병원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 한서유는 4해 동안 돌아가지 않았던 한남동 본가의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추자 오래 근무한 집사가 직접 현관까지 나왔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깐 고개를 숙인 뒤 아가씨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아가씨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결혼한 뒤 서윤은 이 집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다. 강민재의 아내로 살기 위해 한재석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능한 한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다. 넓은 거실 끝에는 한재석이 서 있었다. 늘 단정한 정장을 고집하던 그는 이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딸이 들어오자 곧장 다가왔지만 서유는 그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기 전에 한 걸음 멈췄다. 아빠 알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었다. 한재석의 표정이 굳었다. 서유는 다시 물었다. 민재 씨가 유혜린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하던 한재석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건 넉 달 전이었다. 서윤의 입술이 천천히 굳었다. 넉 달. 그녀가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넉 달 동안 알고 있었네요. 서윤아, 왜 말 안 했어요? 한재석은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서윤을 더 화나게 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처음에는 회사 관계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붙여 사생활을 캐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둘이 사적으로 만난다는 게 확인된 뒤에는 내게 말해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서윤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서요, 고민하다가 그냥 보기로 했어요. 네가 그 결혼을 선택할 때 내가 반대했던 것 기억하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한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잘못돼도 내 몫으로 감당하겠다고 했어. 서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래서 딸이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걸 보고도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한재석의 눈가가 흔들렸다. 나는 네가 스스로 보길 바랐다. 아빠가 말했으면 받겠죠. 아니, 한재석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잘랐다. 그때의 너라면 내 말을 못 믿었을 거야. 내가 민재를 싫어해서 둘을 떼어놓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다. 서유는 반박하려다가 멈췄다. 너무 정확한 말이었다. 내 해전의 자신이라면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한재석이 끝내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내듯 말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선을 그었다. 강민재가 3번이나 한성에 직접 투자를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했어. 사업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내 남편의 욕심까지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유는 그제야 기억했다. 민재가 집에서 몇 번이나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성의 한재석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본다고 불평했던 밤들을. 그때마다 자신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국 아빠도 나한테 숨겼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민재 씨에게 내 가족을 숨겼고 아빠는 나한테 내 남편을 숨겼어요. 다들 내가 선택하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한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이제 그곳에는 보호해야 할 아이가 없었다. 그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아팠다.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내가 먼저 다 막았으니까. 아빠가 민재 씨 뒤를 조사하는 것도 싫다고 했고 우리 결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싫어할까봐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선택할 때 필요한 사실까지 빼앗지는 말아요. 한재석은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그 한마디 뒤에야 서윤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한재석은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도 회사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려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했다. 민재 씨를 망하게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제 이름을 숨기지 않으려고 온 거예요. 일주일 뒤 서윤은 한성의료그룹 본사 회의실에 처음으로 공식 출근했다. 그녀에게 준비된 자리는 부회장실도 후계자 전용 집무실도 아니었다. 의료투자전략본부의 본부장 자리였다. 과거 서윤은 결혼 전까지 한성산하 투자조직에서 의료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포트폴리오 검토 업무를 해왔지만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결혼하면서 스스로 경력을 멈췄고 이후에는 영양의학 관련 진료와 자문만 간헐적으로 이어왔다. 회의실에는 이미 각 계열 병원의 구매 책임자와 투자팀, 감사팀 인력이 앉아 있었다. 몇몇 사람은 회장의 딸이 갑자기 복귀했다는 사실에 긴장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자료를 덮고 말했다. 제 개인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돌아오게 된 계기는 개인적인 일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래처를 죽이거나 살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 모든 장기 공급 계약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제약품도 포함입니까? 서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강제약품만 따로 보지도 않을 겁니다. 지난 3년간 계약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제약사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세요. 누군가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예상 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알고 있었다. 가장 쉬운 복수는 강제약품의 계약부터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민재는 평생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서윤의 친정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도망갈 구멍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민재는 예약도 없이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비서실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서윤을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 차림의 민재가 앞을 막았다. 불과 열흘 전까지 같은 침대에서 잠들던 남자였지만 서윤은 이제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해. 민재가 먼저 말했다. 서윤은 버튼에서 손을 떼며 이혼 관련 얘기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라고 답했다. 회사를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민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급히 말을 이어갔다. 한성이 장기 공급 계약 전수 검토에 들어갔다고 들었어. 하필 네가 복귀하자마자 이런 일이 시작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강제약품만 빼달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 결혼 문제와 사업을 분리하자는 거지.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좋아요. 너무 쉽게 나온 대답에 민재가 오히려 멈칫했다. 뭐 분리하죠. 아주 철저하게.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강제약품을 다른 회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검토할게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는 아직도 그것을 배려라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서윤아, 난 네가 감정적으로 회사를 대신 그녀가 말을 잘랐다. 문제가 나오면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덮어주는 일도 없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왜 그런 단어부터 떠올라요? 서윤이 되묻자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다. IPO 앞둔 회사는 원래 숫자 하나, 표현 하나도 민감해. 실무 과정에서 수정되는 자료도 많고. 전 아직 어떤 자료가 문제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죠. 당신 일은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그때는 네가 회사 일을 싫어했잖아. 싫어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끼어드는 걸 싫어해서 물러난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 그 질문에 서윤은 잠깐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나도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재가 한 발 다가오며 서윤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물었다. 그 순간만큼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네 해를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그러나 서윤은 병원 침대 옆에 놓여있던 혜린의 쇼핑백을 떠올렸다. 당신은 내가 누구 딸인지 알고 나서야 끝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민재가 즉시 그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말을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게서 가장 먼저 잃은 게 그 믿음이니까. 강제약품 본사로 돌아간 민재는 곧장 유혜린을 찾았다. 혜린은 투자자 설명 자료를 검토하다 그가 들어오자 태연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서윤 씨 만났어요. 민재가 걸음을 멈췄다. 네가 어떻게 알아? 대표님이 오늘 한성 갔다는 건 비서실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혜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재는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보였다는 이야기를 최 비서에게 들은 뒤였다. 너 병원에서 박 원장이 한 말 들었어? 혜린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다. 무슨 말이요? 서윤이 한재석 회장 딸이라는 거. 혜린은 눈을 크게 뜨는 대신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그 반응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민재가 눈을 좁혔다. 안 놀라네. 혜린은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 웃지도 않은 채 말했다. 놀랐죠. 다만 지금 놀랄 때가 아니라서요. 한성이 전수검토를 시작했으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 반응이에요. 그녀는 곧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우호. 지분 정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상장 전 이사회가 흔들리면 손 쓸 수 없어요. 민재는 여전히 혜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결국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윤을 잃고 있다는 공포보다 CEO 자리를 잃는 공포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혜린은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성의 전수검토는 예상보다 빠르게 첫 번째 이상 징후를 찾아냈다. 사흘 뒤 저녁, 대부분 직원이 퇴근한 투자전략본부에서 감사팀장 이도현이 서윤의 책상 위에 두꺼운 자료처를 올려놓았다. 본부장님, 아직 문제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강제약품의 주력 제품 자료 두 부를 펼쳤다. 하나는 한성계열 병원에 제출된 안전성 요약본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내부 검토 과정에 남아있던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정리한 문서였다. 서윤은 수치를 한 줄씩 비교하다 손을 멈췄다. 이 항목, 왜 대상 건수가 다르죠?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버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리한 결과가 최종 요약 단계에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서윤은 즉시 결론 내리지 않았다. 원자료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제출 시점 수정, 기록 담당 부서까지, 회계 쪽 매출 인식도 같이 비교해 주세요. 이 팀장이 놀란 듯 바라봤다. 범위를 더 넓히시겠다는 겁니까? 서윤은 병원에서 민재가 받았던 전화를 떠올렸다. 기존 정리본 기준으로 처리해 병원 쪽에서 더 묻지 못하게 하고, 당시에는 슬픔이 너무 커 의미를 붙잡지 못했지만 이제 그 문장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마세요. 서윤은 자료처를 덮었다. 다만 숫자가 왜 달라졌는지는 끝까지 확인합시다. 이도현이 나간 뒤 홀로 남은 서윤은 한참 자료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대체 언제부터 변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서윤은 한남동 집의 작은 서재에서 이혼 합의서 초안을 펼쳐놓았다. 민재는 공동재산 문제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양보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혼 확정 시점만큼은 계속 늦추려 했다. 휴대전화에는 그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 한 번만 만나자.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원증 하나를 꺼냈다. 결혼 전 한성투자팀에서 일할 때 쓰던 것이었다. 사진 속 29살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랑받기 위해 무엇 하나 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의 얼굴이었다. 서윤은 사원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부터 안 숨길게. 바로 그때 감사팀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제약품 자료 수정 경로 중 일부가 최고 재무책임자실과 투자관계팀을 거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투자관계팀 책임자의 이름은 유혜린이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더 이상 단순한 외도만 조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민재와 혜린 사이에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강제약품 자료에서 발견된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표기 오류로 끝나지 않았다. 한성감사팀이 수정 이력과 내부 결제 경로를 대조하기 시작하자 같은 제품의 안전성 요약본이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초기 검토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몇몇 이상 반응 사례가 투자자와 주요 거래처에 제출된 최종 요약본에서는 별도 설명 없이 제외되어 있었다. 이도현 팀장은 서윤의 집무실 문을 닫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고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면 근거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문서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넘기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민재의 이름이 아니었다. 해당 자료를 만든 실무자들 인터뷰는요, 진행 중입니다. 누가 시켰다고 몰아가지 마세요. 당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별도로 보죠. 이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본부장님, 강민재 대표가 직접 승인한 흔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의 손가락이 서류 끝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똑같이 처리하세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 가볍게도 더 무겁게도 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무팀이 거래 자료를 함께 살펴보자 일부 병원 공급 계약의 매출이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반영된 정황도 발견됐다. 계약 자체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IPO를 앞둔 기업이 성장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정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서윤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기다가 한 문장을 읽고 시선을 멈췄다. 강제약품 내부 메모에는 상장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부 설명 수위를 조정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작성자는 최고재무 책임자실 소속 직원이었고 참조 목록에는 유혜린의 이름이 있었다. 이도현이 말했다. 투자관계팀이니까 참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서윤은
즉시 동의했다.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지 말고 사실을 더 찾으세요. 그날 오후 오래전 강제약품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과의 면담 기록이 도착했다. 그는 누군가 불리한 데이터를 지우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분석 후 별도 관리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유는 그 애매한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명백한 불법 지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조직 전체가 윗사람이 원하는 답을 알아서 만들어내는 분위기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민재는 늘 그런 조직을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한다고. 한편 강민재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지고 있었다. 상장 주간사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했고 일부 기관 투자자는 한성과의 공급 관계가 유지되는지 직접 묻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유혜린을 대표실로 불렀다. 왜 투자자들이 벌써 전수검토 얘기를 알아? 혜린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한성 정도 규모의 거래처가 검토에 들어가면 시장이 모를 수 없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계약 중단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막아야지. 민재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요즘 다들 내가 곧 자리에서 밀려날 사람처럼 쳐다봐. 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호, 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요. 대표님이 흔들리면 이사회는 제일 먼저 자기 살 길부터 찾습니다. 네가 연결해 놓은 쪽은 확실해. 확실하게 만들려면 대표님이 선택해야죠. 그녀는 자료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일부 주주들이 경영권 안정화를 명분으로 의결권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재가 문서를 읽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왜 조건이 이렇게 많아? 권력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혜린의 대답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민재는 순간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불쾌한 감각보다 당장의 IPO를 택했다. 일단 진행해.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재가 보지 못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주 잠깐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윤이 혜린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다. 한성투자팀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약품과 관련된 과거 미팅 기록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약 1년 전 유혜린이 한성계열 투자회사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혜린은 강제약품과 한성의 관계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한재석 회장의 가족 구성과 승계 구도에 관해 질문했다. 특별한 위법 행위는 아니었지만 날짜가 문제였다. 그 시점은 민재가 혜린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기 전이었다. 서유는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물었다. 제 이름도 나왔습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당시 유상무가 회장님 외동딸이 해외에 있는지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라 답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유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병원에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혜린이 보였던 이상할 만큼 차분한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제 결혼 여부도 물었어요. 정확히는 회장님 사위가 그룹에 관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 하나가 맞춰졌다. 혜린은 적어도 오래전부터 한재석에게 외동딸이 있다는 사실과 그 딸의 결혼이 한성의 사업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 서유는 아직 혜린이 자신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혜린이 민재에게 돌아온 이유를 단순히 옛사랑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재가 다시 서윤을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이번에는 본사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서윤은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다. 민재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앉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조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받아들일게. 서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죠. 민재는 입술을 굳혔다가 결국 말했다. 감사 범위를 줄여줘.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상장 무너지면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야. 공장 직원, 연구소. 사람들, 협력업체까지 다 흔들려. 회사에만 2,000명이 넘게 있어.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민재가 한 발 더 밀어붙였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해.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같이 벌 받을 이유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이상한 분노를 느꼈다. 지금 직원들을 방패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했으면 애초에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민재가 테이블을 짚었다. 아직 내가 뭘 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서윤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확인 자체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상장 준비하면서 깨끗하게만 갈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 서윤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민재는 이미 말이 나간 것을 깨달았지만 멈추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표현을 조정하고 시기를 맞추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건 어디서나 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선을 누가 정하는데요?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지. 환자 안전에 관련된 정보도요. 서윤의 질문에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을 보며 서윤은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언제부터 모든 것을 성과와 일정의 언어로만 보기 시작했을까? 민재가 낮게 말했다. 서윤아, 나 정말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어. 내가 대표 자리 처음 맡았을 때 이사회에서 다들 날 얼굴 마담이라고 했어. 아버지 덕에 앉은 자리라고 3년도 못 버틸 거라고 했어. 이번 IPO만 성공하면 아무도 그런 말 못해. 순간 서윤은 그가 처음으로 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랐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증명해야 했군요. 회사에도, 이사회에도, 세상에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까지 증명도구로 썼어요. 혜린 씨는 당신을 성공시켜주니까 필요했고, 나는 임신하고 일을 쉬니까 필요 없어졌고. 민재가 얼굴을 굳혔다.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 말보다 더 정확한 게 행동이에요. 민재가 돌아간 뒤 서윤은 한동안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미워하기만 하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방금 전 민재의 얼굴에서 내해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보았다. 성공하지 못하면 버려질 것처럼 살던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매일 새벽까지 일하던 사람. 결혼 초 그는 작은 실적 하나에도 서윤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나 오늘은 좀 괜찮았지? 라고 묻곤 했다. 서윤은 그때마다 당신이 대표가 아니라도 난 당신 좋아해 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그 말조차 민재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작게 보는 말처럼 들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상처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짓밟을 면허가 될 수는 없었다. 서윤은 이도현을 다시 불러 말했다. 회사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별도 시나리오도 준비합시다. 이 팀장이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방식으로요? 문제가 경영진과 특정 의사결정에 집중돼 있다면 연구조직과 정상사업까지 같이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핵심 연구 인력 개발, 파이프라인 정상 계약을 분리해서 보존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인수까지 고려하시는 겁니까? 가능성만 봐주세요.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덧붙였다. 사람은 살리되 잘못까지 살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강제약품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리는 CFO 정태식과 지하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정태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성 쪽이 원자료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외했던 케이스들 설명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혜리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지금 설명을 새로 만들면 오히려 흔적만 남아요. 그럼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죠. 대표님은 이미 알고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요? 혜리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주주 명부를 바라봤다.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게 되느냐예요. 정태식이 불길한 표정을 지었다. 유상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혜린이 낮게 웃었다. 정 전무님은 아직도 제가 강민재 대표랑 결혼해서 안주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난 몇 년 동안 투자자 데려오고 문제 생길 때마다 수습하고 숫자 만들어서 저 사람 왕좌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상장 끝나면 내가 받는 게 뭔데요? 임원 자리 하나. 정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혜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강민재는 사람을 필요할 때만 씁니다. 서윤 씨한테 한 짓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할 때까지만 쓰면 돼요. 며칠 뒤 서윤의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놓였다. 투자관계팀 내부 메일 일부였다. 아직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했지만 그중 하나는 유혜린이 상장 전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 교체 가능성을 외부 주주 측과 검토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문서를 읽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혜린이 민재에게 돌아온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가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민재에게 알려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을 함정에서 꺼내주고 싶은 오래된 습관이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거뒀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자신이 세운 원칙과 맞지 않았다. 원본과 송수신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서윤이 이도현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강 대표에게도 아직 알리지 마세요. 이 팀장이 나간 뒤 그녀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이제 보이는 그림은 끔찍할 만큼 아이러니했다. 민재는 자신이 더 유능한 여자를 선택했다고 믿으며 혜린에게 가까워졌다. 그러나 혜린에게 민재 역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일 가능성이 컸다. 서윤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사람을 가치로 재기 시작한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계산표 안에 들어간 거야. 부르며 같은 밤 민재는 대표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상장 일정표와 한성의 추가 질의서 그리고 혜린이 준비한 의결권 협약 초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부터 의심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 서윤이 복수하고 있는 것인지, 혜린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인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망설이던 그는 결국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뒤 연결됐지만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아, 만약 회사에서 정말 문제가 나오면 직원들은 살릴 방법이 있어. 서윤은 그 질문 속에서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두려움을 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단호했다. 잘못 없는 사람들은 지킬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민재가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그녀가 이어 말했다. 그렇다고 당신까지 지켜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통화를 끄는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책상 위 조사자료 가장 아래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제 목록 하나가 떠올랐다. 그 목록의 마지막 승인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강민재. 이제 그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편의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한성의 최종 검증 결과가 나오기 사흘 전이었다. 강제약품 임시 이사회에서 그는 예상보다 침착한 얼굴로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첫 장에는 한서윤과 자신의 혼인관계, 두 번째 장에는 서윤이 한성의료그룹 투자전략본부장으로 복귀한 날짜,
세 번째 장에는 강제약품 전수검토가 시작된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민재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도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성이 진행하는 검토가 정말 객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표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이 아이를 잃은 직후 친정회사로 돌아갔고 그 직후부터 우리 회사의 핵심 계약과 자료가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이해 충돌도 없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민재의 말에 설득된 듯했다. 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잘못한 남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00명의 직원과 회사 전체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사실과 감정을 교묘하게 섞어 자신의 책임을 검증하는 문제를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같은 자료가 한성에도 전달됐다. 서유는 문서를 끝까지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덮었다. 이도현이 화를 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강 대표가 언론이나 투자자에게도 이 논리를 흘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부장님 개인 감정 때문에 감사가 시작됐다는 식으로요.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지금까지 최종 데이터 검증에 제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죠. 네, 마지막 확대 조사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 결재권을 빼세요. 이 팀장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본부장님, 외부 독립검증팀과 한성준법위원회에 넘기세요. 원자료 확인, 재무, 인식, 승인 과정 전부요. 저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고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부장님 권한이 줄어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서유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민재 씨가 내가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공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없애면 돼요. 내가 손을 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이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덧붙였다. 그리고 제약사 전수검토 자체는 계속합니다. 강제약품 하나만 표적이 아니었다는 기록도 모두 보존하세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고 있었다. 직접 칼을 쥐는 쾌감이었다. 하지만 서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민재가 무너진다면 자신의 손 때문이라는 변명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이틀 뒤 독립검증팀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는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웠다. 일부 이상 반응 사례는 추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외부 요약본에서 빠졌지만 그 과정에서 제외 근거와 재평가 결과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실무진의 메모 뒤에 상장 일정과 투자자 반응을 우려하는 경영진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었다. 재무 부분에서도 몇몇 공급 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과 외부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독립검증팀 책임자는 회의에서 신중하게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형사적 책임을 단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 공개를 계속하기 전에 자료 신뢰성과 내부 통제에 대한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서유는 보고서를 넘기다 마지막 승인 흐름에서 손을 멈췄다. 강민재의 전자결제가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모든 세부 내용을 그가 직접 수정했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 제기가 올라간 뒤에도 상장 일정에 영향 없도록 재검토 후 진행이라는 결론을 승인한 흔적은 분명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자신은 마지막까지 그가 몰랐을 가능성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몰랐다면 무능이었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책임이었다. 어느 쪽이든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 시각 강제약품에서는 민재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CFO 정태식을 불러 문서를 책상 위로 던졌다. 한성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자료와 내부 수정 이력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혜린 쪽에서 정리한 투자자용 자료는 그쪽도 일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창가로 걸어가 한참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다. 필요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해. 정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실무 과정에서 자료 정리한 부서가 어디야? 재무팀과 투자관계팀이. 그럼 그쪽에서 판단한 부분은 그쪽 책임이라고 설명해야지. 정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님도 결제하셨습니다. 민재가 돌아섰다. 내가 모든 숫자를 하나씩 검증하는 사람이야. 각 부서가 정확한 보고를 올린다는 전제하에 결제하는 거지. 열린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혜린의 얼굴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섰다. 자신이 민재를 이용하려 했던 만큼 민재 역시 위기가 오면 자신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을 듣는 것은 달랐다. 몇 년 동안 투자자를 끌어오고 불리한 질문을 대신 막아주고 민재가 원하는 숫자의 의미를 시장이 좋아할 언어로 바꿔준 시간들이 한순간에 실무진의 판단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혜린은 회사에 혼자 남았다. 사무실 불이 대부분 꺼진 뒤 자신의 개인 보관함에서 외장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 메모 음성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민재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모든 것을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권력이 약한 사람이 권력이 강한 사람과 일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기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협상 카드가 되었고 이제는 생존 카드가 됐다. 정태식이 몰래 들어와 그녀를 보고 낮게 물었다. 뭐 하는 겁니까? 혜린은 화면을 끄지 않았다. 살려고요. 이걸 넘기면 우리도 끝나요. 안 넘기면 대표님이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정태식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시작한 일도 있잖아. 알아요. 혜린은 놀랄 만큼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강민재 책임까지 내가 대신 질 이유도 없어요. 그녀는 저장 장치를 손에 쥐며 정태식을 바라봤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인정받고 싶었고 그 다음엔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서윤 씨가 한재석 회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 확실했죠. 저 결혼만 깨지면 강민재는 한성과 멀어지고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더 의존하게 될 테니까. 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혜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네요. 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선 자기 편부터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준법위원회에는 혜린 측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다. 서윤은 보고를 받고도 바로 혜린을 만나지 않았다. 제출되는 자료는 독립적으로 검증돼야 했고 거래를 조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오후가 되자 일부 이메일의 진본성과 내부 서버 기록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민재가 이상반응 관련 우려를 보고받은 뒤 추가 확인은 하되 상장 일정과 외부 메시지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답한 이메일도 있었다. 또 다른 회의 녹음에서는 재무팀이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재가 이번 분기 숫자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빠진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처리하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서윤은 녹음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집에서 자신에게 이번 IPO만 성공하면 우리도 좀 편해질 거야 라고 웃던 목소리와 같았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혜린 상무는 협조를 조건으로 책임 감경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협조 사실은 그대로 기록하되 책임 여부는 별개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제 남편 사이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정됐던 기업가치 발표일 아침 강제약품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요 주주와 이사진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화면에 떠야 할 것은 기업 가치 숫자가 아니라 상장 절차, 잠정 중단 검토라는 문구였다. 한성 측 대표단이 입장하자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장 앞에서 걸어 들어온 서윤을 본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게 네가 말한 공정한 검토야.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말했다. 결국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 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서윤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를 바라봤다. 최종 검증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멈칫했다. 당신이 이해 충돌을 주장한 날 저는 검증 권한에서 빠졌습니다. 외부 독립팀과 준법위원회가 확인했어요. 그녀는 보고서 사본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숨을 수 없어요. 민재가 문서를 넘기다 얼굴이 굳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한재석이 들어왔다. 순간 여러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민재는 그를 보자 마지막 희망을 찾은 사람처럼 말했다. 회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잘못과 회사를 섞어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한재석은 딸을 한 번 바라본 뒤 민재에게 말했다. 맞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딸의 아버지로 온 게 아니야. 한재석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한성 측 의결권 위임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서윤 쪽으로 밀었다. 오늘 한성의 판단은 한서윤 본부장이 한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한재석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 회사가 무너지는 건 내 딸을 울렸기 때문이 아니야.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자네가 그 회사를 이끌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지.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를 해임하면 회사가 더 흔들립니다. 지금 상장을 중단하면 연구개발 투자도 막히고 직원들까지.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한성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이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부문과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보호하고 핵심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적 투자나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문제가 된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책임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돼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다.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살릴 수 있는 걸 살리겠다는 겁니다. 회사와 당신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직원들을 방패로 세웠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을 당신 뒤에서 빼내는 겁니다. 마지막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유혜린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민재는 그녀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혜린은 예전처럼 그의 옆으로 가지 않았다. 반대편 끝자리에 서서 말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필요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나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혜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이 저와 재무팀 책임으로 정리하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제 책임은 지겠습니다. 대표님, 책임까지 가져가지는 않을 뿐이에요. 내가 널 어디까지 올려줬는데. 혜린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 말을 서윤 씨한테도 했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왜 내 성공에 도움이 안 되냐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보았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사랑 때문에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가치로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붙잡았던 두 사람이었다. 이제 필요가 끝나자 관계도 끝나고 있었다. 표결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재의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됐고 상장 절차 역시 추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중단됐다. 관련 자료는 외부 조사와 필요한 절차에 넘겨지도록 결정됐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민재만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대표 명패가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더 이상 그것을 지킬 권한은 없었다. 서윤이 자료를 정리해 나가려 하자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윤아.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네가 조금만 마음을 바꿨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서유는 천천히 돌아봤다. 과거라면 그 말에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마음을 돌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를 알았을 때마다 진실보다 다음 성과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그의 명패를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나를 잃은 줄 알겠죠?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필요할 때만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도 회사도 다 잃은 거예요. 그녀가 회의실을 나간 뒤 민재는 홀로 남았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 자신의 왕좌를 빼앗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눈앞에 흩어진 결제 문서와 자신의 서명을 바라보며 그 왕좌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강민재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뒤 강제약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회사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한성이 제안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부문과 영업조직 생산시설을 따로 검토했고 문제된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이 먼저 논의됐다. 상장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연구 과제까지 폐기되지는 않았다. 한성은 가치가 확인된 일부 연구 조직에 전략적 투자를 제안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그 구조에 참여했다. 서유는 매일 수십 장의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단 한 번도 강민재의 회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회의 중 한 임원이 무심코 강 대표 회사의 연구소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즉시 바로잡았다. 그곳은 강민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몇 년 동안 만든 결과이고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예요. 그 말에는 분노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민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정태식과 혜린, 민재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과 회사 구성원들의 생존을 끝까지 분리했다. 유혜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했던 이메일과 회의 기록을 제출했고 여러 차례 진술에도 응했다. 그러나 협조했다는 사실이 그녀가 했던 일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표현을 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일부 위험 신호를 축소하는 결정에도 참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회사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유는 혜린의 처분이나 책임 범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어느 날 혜린이 마지막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한성 본사의 작은 회의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혜린은 화려한 정장도 완벽한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날 미워하겠죠. 그녀가 먼저 말했다.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미워했던 적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혜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강민재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만든 성과가 더 빨리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서윤 씨가 누군지 알게 됐고 둘이 갈라서면 내가 회사 안에서 훨씬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우리 결혼이 무너지는 걸 밀어붙였군요. 네. 혜리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윤은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말로 당신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다만 당신이 무엇을 인정하든 이제 제 인생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혜린이 떠난 뒤 서윤은 이상할 만큼 허탈했다. 몇 달 전의 자신이라면 혜린이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은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다.
사람을 계산한 민재 계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된 혜린. 그리고 사랑의 순도를 증명하려고 자신의 이름과 능력까지 숨겨버린 자신. 셋 모두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시험하고 거래했다. 차이가 있다면 서유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멈추려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한재석이 서재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따르다 유혜린을 만났다더구나 라고 말했다. 서유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끝내고 싶었어요. 한재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민재 일도 이제 법과 회사 절차에 맡겨 네가 더 들여다볼 필요 없다. 예전 같았으면 서유는 그 말을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는 아버지로 앉아 있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도 이제 나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한재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다칠까봐 사실을 숨기지도 말고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대신 끝내주지도 말아요. 그건 보호가 아니라 내 선택을 빼앗는 거니까. 한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다. 잠시 뒤 그가 낮게 덧붙였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가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이 결국 나 편하려고 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서유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요. 사랑을 지키겠다고 가족까지 밖으로 밀어냈으니까.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무리됐다. 민재는 초반에는 확정을 미루려고 했지만 직무정지 이후에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재산 문제도 양측 대리인을 통해 정리됐고 서유는 자신이 가져야 할 목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민재가 결혼 생활 동안 사용했던 한성 관련 인맥이나 혜택에 대한 별도의 보복성 청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때문에 민재는 더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는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말,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말, 병원에서 했던 말을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서유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아, 나 그날 정말 결과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혜린이 다친 것도 사실이었고 난 네가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 못했어. 서윤은 끝까지 듣지 않고 화면을 껐다. 그가 여전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판결 같았다. 그러나 서윤에게 필요한 것은 민재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부르는지가 아니었다. 그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하는 일이었다. 책임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이 만든 결과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깨달음을 대신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윤의 일상에도 조금씩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그녀는 한성의 의료투자 부문에서 정식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중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여성의 임신 합병증과 고위험 임신 관리에 관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제안을 들은 한 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시작하시는 겁니까? 서유는 숨기지 않았다. 네, 출발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범은 그녀는 산하병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지원 상담 연계 조기 평가 체계 개선을 함께 묶는 장기 사업을 제안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찾는 사업이 아니라 임신 중 갑작스러운 이상 신호를 겪는 여성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고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 환경을 지원하는 계획이었다. 내부 프로젝트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짧은 2글자였지만 서윤에게는 아이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태명이었다. 문서의 첫 장에 그 이름을 직접 적은 날, 그녀는 오래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예전에는 아이를 떠올리면 병원 천장과 비어있던 의자부터 생각났다. 이제는 그 짧았던 존재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상실만은 아니길 바랐다. 네가 있었던 걸 없던 일로 만들지 않을게.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서윤이 아주 작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을 거야. 민재에 대한 외부 조사는 계속됐다. 그가 어느 범위까지 직접 알고 승인했는지는 절차에 따라 가려져야 했고, 서유는 중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상세 보고를 받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오후, 민재가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이혼도 확정됐고 회사 관련 의사결정에서도 물러난 뒤였다. 서유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한 번은 제대로 끝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한성 본사 근처에 조용한 상담실이었다. 민재는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시계도 없었고 늘 완벽하게 정돈하던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와, 줘서 고마워. 할 말이 뭐예요? 그녀는 마주 앉았다. 민재는 한동안 손만 내려다보다 말했다. 처음엔 네가 한재석 회장 딸이라는 걸 알고 머리가 하얘졌어. 내가 뭘 잃을지부터 계산했지.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러다 회사가 흔들렸고 난 또 네가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다. 서윤아, 나 정말 널 사랑했던 때가 있었어. 그건 거짓말 아니야. 서윤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알아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나도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내가 변한 거겠지. 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한순간은 아니었겠죠. 서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맞잡았다. 당신은 성공할 때마다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신이 올라가기 위한 계단인지 아닌지 보기 시작했고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한테 집중할 때 솔직히 답답했어. 난 매일 회사에서 싸우고 있는데 넌 점점 내 세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혜린 씨가 더 가치 있어 보였겠네요. 민재가 눈을 감았다. 그랬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지 이제 알아. 서유는 그 고백을 들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사과는 상처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었다. 다만 잘못을 더 이상 거짓말로 덮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언젠가 아주 나중에라도 날 용서할 수 있을지. 서유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퇴근 시간에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차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문득 병원에서 눈을 뜬 아침이 떠올랐다. 비어있던 의자, 혜린의 쇼핑백,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민재이기를 바라던 자신. 서유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이를 잃던 날 나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도 눈을 뜬 뒤에도 계속 기다렸어요. 당신이 오면 무너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내 손만 잡아주면 그날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와서는 내 잘못이라고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서윤은 끝까지 말했다. 아이를 잃던 날 나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그날 내가 기다리던 사람도 그 아이와 함께 죽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가 다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 봐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기다리던 나에게도. 건물 밖으로 나온 서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휴대전화에는
한재석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늦으면 기사 보내겠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며 혼자 가겠다고 했겠지만 서유는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다. 같이 저녁 먹어요. 곧 갈게요. 그리고 집무실 단체 채팅방에는 새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첫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다. 서유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웃었다. 모든 상처가 낫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여전히 아이 생각에 잠에서 깨었고 어떤 날은 결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숨지 않았다. 한재석의 딸이라는 이름도 자신의 능력도 실패한 결혼도 잃어버린 아이도 지우지 않았다. 그것들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지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일부였다. 서유는 차에 올라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민재가 있는 건물 쪽이 아니라 저녁빛이 내려앉은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는 복수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남아 있었다.